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법적 조치를 시사했고 2차 특검은 조작 기소 의혹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은 법무부가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대북 송금 사건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이란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사건 관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아예 공소를 취소하려고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선다는 지적이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건지 이광희 기자가 오늘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 법무부는 박상현 검사가 업무를 계속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으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성 조치를 내린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사건을 처리하면 공정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엔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검사 징계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국정조사에서 선서 거부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박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움직임에 부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는 감찰 결과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종합특검도 대북 송금 사건 뒤집기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 거창하게 말하려면 뭔가 확실한 걸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보다 내용으로 입증해야 할 겁니다. 이나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대북 송금 사건 개입 시도 관련 단서를 지난달 초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받은 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정황이 있다고 할 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단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사나 수사기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도 아직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도록 한 경우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그럼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종합특검의 발표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나곤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한창인데 미국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야 정보기관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죠. 이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인정했던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담당 수사검사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주장을 재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겠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오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대법원은 모두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주 국정조사에서 리오남이 당시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리오남이
7월 24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2개의 정보가 있고 국정원은 오늘도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2019년 7월 당시 리오남의 필리핀 부재를 입증하는 내부 자료를 확인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법원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대법원 위에 제40 역할까지 할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핵심 공소 사실을 뒤흔드는 국정원의 발표로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뉴스 더에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박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이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네. 직접 요청했다는 건데 대검 기류가 실제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죠? 네,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오후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구 총장 대행은 서울고검 TF가 진행 중인 박 검사에 대한 감찰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부장 검사 한 명에 대해 검찰 수장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것을 놓고 일각에선 여당이 강력 부인했던 공소 취소 거래설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네. 뭔가 들은 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 검사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박 검사는 이 고검 TF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를 입틀막을 했어요. 아니, 제가 연어 술 파티 때문에 서울고검 조사 받으러 간 거잖아요. 3번을 조사했는데 단 한 번을 조사를 안 해줘요. 그러면서 징계 절차 개시 전 조사 단계에서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전례가 없다며 장관과 총장 대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에서는 최근 서민석 변호사죠. 예. 청주시장인가요? 출마하려고 하는 분인데 녹취를 조각조각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 검사의 조작 기소를 주장해 왔는데 네. 오늘 이런 징계가 그런 일환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이 구체적인 이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대검은 현재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최근 서민석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 속 이 형량 거래 정황 등이 결정적 근거가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녹취를 두고도 양측 공방이 치열한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 변호사는 오늘 녹취 파일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며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면 박 검사는 전체 통화가 수십 통에 달한다며 전부 다 공개하라고 맞서고 있죠. 전체 통화 공개 못 하실 거예요. 수십 통인데. 저는 통화 녹음을 좀 다 공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통화 녹음 공개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북 송금의 공범이라는 점이 계속 드러나더라고요. 네, 박 검사 아주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자, 여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은 입장문을 배포하고 또 특검은 수사를 하겠다 그러고 거기다가 법무부는 오늘 직무정지까지 했습니다. 정부 여당 전체가 검사 한 명을 놓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 많이들 궁금해하거든요. 네, 수사 주체였던 이 박 검사가 일단 직무에서 배제가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해온 공소 취소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천인공노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수원지검 13135, 1313호에서 벌어졌던 일,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공세가 그 첫 행보라는 겁니다. 불편한 검사나 내친다고 대통령의 이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양측 공방이 치열하니까 실체를 정말 제대로 드러내서 국민들이 좀 알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중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일단 휴전을 한 뒤 종전안을 협상하는 제안을 파키스탄 측에서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 양국이 수락할지 말지 결정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선택의 기로에 선 건 맞는 듯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결합니다. 백대호 특파원, 2단계 협상안이 급부상했네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일단 휴전에 합의한 뒤 종전을 논의하는 내용의 2단계 협상 중재안을 받아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과 미 중동 특사 그리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각각 통화하면서 2단계 협상안을 중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아직 중재안에 합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측이 중재안에 합의하면 즉각 휴전하고 15일에서 20일에 걸쳐 이란 핵무기 포기와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협상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양측이 45일 휴전에 먼저 합의한 뒤 그 이후 종전 협상을 하는 2단계 방식을 놓고 막판 물밑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더 연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화요일 저녁 8시라는 짤막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론 8일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당초 6일 저녁까지 열흘 유예했던 최후 통첩 마감을 하루 더 연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중대 합의를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중재안 물밑 접촉을 감안한 것이란 그런 일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이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발전소는 물론 다리 하나 제대로 서 있지 않을 거라며 이번에도 엄포를 강하게 놨습니다. 특히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면서 이란을 향해 욕설까지 사용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이 드러난다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시간 뒤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이란이 2단계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전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미국과 이란은 미사일 공습을 주고받는 나타전을 이어갔습니다. 민간 시설까지 타격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건물 절반이 완전히 무너진 채 위태롭게 서 있고 무너진 잔해 사이 트럭과 구조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비롯 이란의 도시 12곳에 전방위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 등 34명이 숨졌습니다. הזהרתי שבמידה וימשיכו לירות לעבר אזרחים בישראל, נפגע ונשמיד את התשתיות הלאומיות האיראניות. 이스라엘 북부 항구 도시 하이파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저앉은 건물 안쪽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콘크리트 잔해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란이 주거 지역을 포격하면서 최소 7명이 다치거나 실종됐습니다. 이달 초 자국 교량과 보건시설 등의 타격을 입은 이란은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 반복될 경우 다음 보복은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곳곳을 잇는 8개 교량을 공습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Our armed forces have made it clear that in case Iran's infrastructure is attacked, we would react in kind.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중동 전체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SNS에 두문불출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영상을 처음 공개했는데 AI가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영화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탄 전투기가 격추되자 극적으로 비행기에서 탈출한 미군 조종사가 36시간 만에 구조된 겁니다. 이 장교는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권총 한정과 생존 키트에 의존해 사투를 벌였는데 몸을 부상당했는데도 이란군의 위치까지 아군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상세한 구조 상황 전합니다. 격추된 미 F-15E 전투기에서 탈출한 미군 대령은 이란의 남서부 산악지대에 낙하했습니다. 해발 고도 2,000m가 넘는 험준한 지형으로 이동한 뒤 갈라진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But the pilot himself went 7,000 feet up a ridge line, hid inside that ridge line as the CIA
pinpointed the location. 부상까지 당한 장교는 은신처에서 이란의 집요한 수색을 따돌렸습니다. 아군에게는 무전을 보내 이란군이 진격해오는 지역을 알려 공격을 도왔습니다. 특공대 도착 후 미군은 장교의 은신처 주변에 이란군 접근을 막기 위해 폭탄을 투하하고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란군이 물러간 뒤에도 장교는 위치가 노출될까 봐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고 36시간 만에 마침내 구출됐습니다. The US Special Forces went into what we understand to be very dangerous mountainous territory and they were able to locate and then rescue this US officer. 영화처럼 극적으로 구조된 장교는 비상탈출 당시 무전기와 통신 장비, 방어용 권총 한 자루, 비상식량과 식수 등이 담긴 생존 키트만 갖고 있었습니다. 권총 한정과 생존 키트에 의존해 험악한 지형의 적진 한가운데서 36시간을 버틴 겁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해당 장교는 탈출한 뒤 14시간이 지나서야 생존했다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이란의 함정일 수도 있어서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구출까지 치밀한 신경전과 교란 작전까지 펼쳤는데 계속해서 임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장교가 처음 무전을 보낸 건 해발 2,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F-15E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뒤 14시간 만입니다. 무전 내용은 하나님은 선하시다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이슬람 신자가 한 말이거나 장교가 포로로 잡혔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확인한 뒤에야 생존 신호로 확신하고 구출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보다 먼저 장교를 찾아 구조해야 하는 상황. 미 정보당국은 장교를 확보해 차량으로 이동 중이란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란 수색대의 시선을 따돌리기 위해서입니다. The CIA carrying out a disinformation campaign inside Iran to spread false information that both pilots had already been rescued by then. That, of course, wasn't true. 전파를 교란하고 주요 도로를 폭격해 이란 병력의 접근도 차단했습니다. 미군은 구출한 장교를 이송하려던 C-130 수송기가 활주로 모래에 박혀 이륙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교체 항공기를 투입하고서야 아슬아슬하게 구출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고장난 수송기는 폭파됐는데 شامل 2 فروند هواپیمای ترابری نظامی C-130 و 2 فروند بالگرد بلک هاک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ه و مجبور به فرود اضطراری در یکی از مناطق جنوب اصفهان شدند. 미 언론은 이란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직접 전투기를 보내 폭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또 이번 작전이 우라늄 탈취를 시도하기 위한 기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임효원입니다. 이번 구조작전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은 특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1980년 이란에서 억류된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려던 작전이 대실패로 끝났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실패로 미 해군은 특수부대 안에 최고 중에 최고만 선발한 정예팀을 창설했는데 바로 이 팀이 이번 구조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곳곳이 움푹 패여 격렬했던 전투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종사 구출 작전은 말 그대로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 이뤄졌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을 비롯해 델타포스, 육군 레인저 등 병력 200명이 투입됐고 헬기와 정찰기, 전투기, 공중급유기도 총 출동했습니다. 특히 네이비실 팀6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1962년 창설된 네이비실은 육해공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전천후 특수부대입니다. We train to dive, swim, come out of the water, fight on land, and do anything. Our equipment loadout that we get issued to us from our supply command is just like I can barely fit it into my garage. 이 중에서도 최고의 요원만 선발한 팀6는 팀원 약 300명의 정예 부대로 꼽힙니다. 2011년 9.11 테러 주모자인 오사마 빈 라덴 사살 등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On orders of the president, a small U.S. team assaulted a secure compound
in an affluent suburb of Islamabad to capture or kill Osama bin Laden. 특히 이번 이란 작전 성공은 미국인들에게는 더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6 출범 자체가 지난 1980년 이란 미 대사관인질 52명 구출 작전이 미군 8명 사망이라는 대실패로 끝난 일이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전 수행 훈련, 지휘체계 통합 등 절치부심한 끝에 46년 전 치욕을 씻어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농가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에 비료와 사료값까지 오르자 농사 짓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우성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임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봄철 파종을 앞둔 농가. 한창 올해 농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지만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평소대로라면 가득 차 있어야 할 비료 창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비료값이 최근 부쩍 뛰면서 선뜻 구매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에 많게 쓰는 게는 1,000개 이상 써요. 400원이 엄청난 거죠. 기름값, 농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은 이제 접는다 소리가. 다른 농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격이 더 오를까 미리 사두는 선구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선구매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재기가 혹시라도 생길 수도 있는. 비료값이 오른 건 원료인 요소 가격이 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탓입니다. 수입의 절반가량을 중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동산 요소 가격은 전달보다 38%,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여기에 사료값까지 오름세를 보이며 농가 부담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까지는 안정적 비료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수입선 다변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요소들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시점들이 올 수 있죠. 수입국을 좀 바꾼다든지 이참에 아예 그냥 우리 기술로 비료를 다른 원료로 대체하는. 정부는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직불금 등 지원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의료 현장이 비상이란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피해 범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감기약 담을 시럽통부터 주사기와 수액 포장재까지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직접 물량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감기에 걸린 14개월 유아에게 처방된 항생제입니다. 소아 환자들은 알약 복용이 어려워 시럽 형태의 약을 먹습니다. 이 때문에 투약, 병이 필수인데 최근 약국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선 약국들이 한 2주분 정도의 분량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는 시럽을 못 내고 가루약을 낸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60ml 용량 투약병은 2주 전만 해도 48원이었지만 가격이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기존엔 여유분까지 챙겨줄 수 있었지만 환자 1명당 1개씩 제한한다는 안내도 붙었습니다. 네, 그 물약 자체가 좀 달아서 이제 됐는데 그냥 물에 타서 먹여야 되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치과병원이 많이 사용하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 단가는 많게는 20%가량 뛰었습니다. 연쇄적으로 들썩이고 있어가지고 공급망이 조금만 더 흔들리면 중소의원들은 재고 확보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주사기와 수액제, 포장재 등 6개 제품의 공급을 집중 관리하고 사재기 등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뚤어진 이기심과 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제조업체들은 수급 차질에 대비해 대체 원자재 변경 시 허가와 심사를 신속히 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교가에서 미국 휴스턴 총영사 인사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외교 경력보다는 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이경은 총영사가 임명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잇따르는 비전문가 발탁에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세계적 석유회사 엑손모빌 본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만 4,700개가 모여있는 미국 휴스턴은 세계의 에너지 수도로 꼽힙니다. 특히 휴스턴 총영사는 삼성이 60조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텍사스 등 미국 중남미 5개 지역을 관할합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휴스턴 총영사직에 이경은 국경 너머 인권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행시 출신의 이 총영사는 총리실과 복지부 등에서 23년 동안 공직을 맡았지만 외교 분야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전문성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맥락 없는 인사로 외교부 사기가 최저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총영사는 또 임광현 현 국세청장의 배우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공직선거법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의 누나입니다. 이 변호사는 한때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으로 검토됐지만 이해충돌 논란에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분이 천안 매부지간이신가요? 예. 그럼 이승엽 변호사가 그 어떤 인재 영입이나 이런데 뭐 영향을 미쳤거나 이럴 가능성이 저의 전문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임명한 재외공관장은 현재까지 31명입니다. 이 가운데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은 17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가를 지적하면 국세청과 공정위가 기업들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내려가면 당장은 좋겠죠. 하지만 업계는 사실상 가격 통제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자 바가지 씌우는 거 좀 그만하시고 좀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를 그런 것도 살 기회를 줘야죠. 공정위는 즉각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밀가루와 빵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담합 비판과 가격 인하 주문에 국세청과 공정위, 검찰은 앞다퉈 성과를 내놨습니다. 담합 전 대비 최고 42.4%까지 인상되어 가격 인상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부 전가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 업계는 사실상 백기투항했습니다. 100원 생리대가 등장했고 제분업계도 밀가루 값을 10% 넘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가는 폭등하는데 제품값은 묶여서 팔수록 손해가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의 한계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기업의 그 마진이 줄면서 기업의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억눌린 가격이 나중에 한꺼번에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실상 직접 사과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조금 전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대통령의 첫 유감 표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라고 했고 지난 1월에는 전쟁 개시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유감 표명까진 자제해왔는데 군경합동 TF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낸 걸로 풀이됩니다.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북한은 지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유감 표명 배경엔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무인기 대남 침투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우리만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발에도 결국 남측이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면 그 다음은 더 큰 도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복되는 영공 침해와 천안함 사건 같은 군사 도발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현금 살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고발 엿새 만에 속전속결로 수사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이라고 했는데 김 지사를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김관영 전북지사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엿새 만입니다. 보관의 조사는 다음날 바로 진행했습니다. 참고인들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김 지사의 집무실과 비서실, 관용 차량 등을 2시간 반가량 압수수색했습니다. 돈 들어있는 현금 가방도 압수했네요. 장부도 있었습니까?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김 지사는 도청 집무실에 머물렀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전주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이었습니다. 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과 회식한 뒤 대리비 명목으로 2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68만 원을 건넨 겁니다. 굉장히 좀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휴수 지시를 했고 그 다음 날 다 휴수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다음 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했습니다. 내일 서울 남부지법에선 김 지사가 낸 제명 효력 정지의 가처분 심리가 열립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지만 당 관계자는 이미 제명된 김 지사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고열로 위독한 신생아를 경찰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살려냈습니다. 30분 넘는 거리를 10분 안에 달리며 골든타임을 지켰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금지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다급히 지구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포대기에 아기를 안은 여성이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오릅니다. 뒷자리에서 여성은 품에 안은 아기 이마에 땀을 연신 닦아내고 순찰차는 버스 전용 차선으로 내달립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지구대에 다급한 표정의 부모가 달려왔습니다. 생후 100일 된 아기의 체온이 40도가 넘는다며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앞서 한 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며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을 찾은 겁니다. 지구대 앞에 있는 이 도로는 평소 정체가 심한데요. 병원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병원 도착까지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버스 전용 도로를 이용을 했고요. 사이렌을 계속 울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기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가와사키 병이었는데 골든타임을 지킨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관상동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응급실을 방문해서 경찰관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려요. 엄청 빨리 도착하고 응급실까지 같이 경찰관분이 가주셔가지고 경찰과 시민들이 만들어낸 10분의 기적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TV조선 금지혁입니다. 영화감독 김창민 씨가 아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가 집단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수사가 미흡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보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당 안에서 시작된 실랑이가 밖으로 이어집니다. 남성 여러 명이 한 명을 에워싸더니 길바닥에 쓰러진 남성을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다른 데가 가격하고 기절했는데 때문에 자꾸 그만해 그러고 빨리 가자고. 쓰러진 남성은 영화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한 김창민 감독인데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20살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을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겁니다. 가해자들은 김 감독을 가게 밖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나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김 감독은 18일 만에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유족은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10km 미만 내에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해코지가 있을지도 모르고 반성하겠냐고요. 논란이 일자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보안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행 6명의 행동을 정밀 분석해 폭행 가담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였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자마자 전국에 황사가 섞인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과 대구 지역엔 우박이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내일부터는 반짝 추위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요란한 봄비와 함께 얼음 알갱이가 바닥을 새하얗게 덮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 지역에 떨어진 우박입니다. 지름 1cm 안팎입니다. 광주지방 기상청 관측소에선 지름 1.2cm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선 황사비가 내리다 그친 뒤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어제 이거 넣었던 롱 패딩을 꺼내서 다시 입었거든요. 이제 좀 봄이 오는 건가 했는데 다시 조금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 내일 아침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한반도에 내려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춘천이 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태백과 강원 남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월요일보다 5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목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투표를 앞두고 박주민 후보가 정원호 후보 측이 공개한 홍보물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론조사를 가공한 내용이라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데 정 후보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할 선관위 뭐라고 답변했는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자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홍보물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라며 세계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모두 50%를 넘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 지지율은 홍보물과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물의 수치가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100분 1로 재환산한 것이기 때문인데 박주민 후보는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수치를 왜곡해서 지금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어요. 엄중히 경고합니다. 쫓기는 마음에 급하실 수 있겠지만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 후보 측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나 왜곡은 없으며 재환산을 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상당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당장 내일부터 사흘 동안 본경선이 치러지지만 당 지도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실이라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부적격자가 서울시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례가 없어 여론조사 심의위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처음으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인천에서 열었습니다. 복잡한 당내 사정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건데요.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중진 의원부터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장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는데 당 후보로 확정된 유종복 시장도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도시 인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 지도부 공개 발언 이후 마이크를 잡은 오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민심이 처참하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이 정권 탈출에 준비가 돼 있는가? 선거 승리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당이 우리 후보들한테 힘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침이 되고 있는가?
사실상의 빠른 선대위 전환도 요구했습니다. 당이 중앙에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재선인 배준영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저는 전국 선거에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은 지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갈등과 싸우기만 합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장 대표는 비공개 회의 때 하라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당내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도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 후보로 확정된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 수원에서 올 들어 16번째 현장 최고위를 열었는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여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오늘 하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등 경기지사 예비 후보가 총출동했고 전통시장 방문도 함께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앞서 야당 지도부에 대한 수도권 지역의 불만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일단 텃밭인 대구부터 수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공천 갈등이 수습은커녕 악화일로인데 실제로 야권 후보 난립 가능성이 있는 건지 첫 진보 계열 시장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결국 무소속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야 합니까? 이 기차는 떠났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재보궐선거 출마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7시간쯤 뒤엔 장문의 글을 또 올렸는데요. 당 지도부가 자신에게는 국회에서 더 큰 일을 해달라며 컷오프를 통보해놓고 정작 현역 의원들은 대구시장 출마에 줄줄이 나서는 이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장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 대구 보궐 출마를 정확히 명시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전 위원장이 장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자, 주호영 의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 근데 항고를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여전한 겁니까? 네. 주 의원은 모레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인데요. 당내에선 설마 중진인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최악의 상황엔 보수 분열 사자 구도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막판 단일화 변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구에서는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등을 돌린 거다. 이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직전 시장이었죠. 홍준표 전 시장이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또 야권에서 논란인 모양입니다. 네, 정치권에선 김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최근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부겸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 모두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추경호 의원과는 15.7%포인트 차이가 났고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전 시장이 정당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배경엔 홍 전 시장의 향후 행보도 관련돼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홍 전 시장과 불편한 관계인 한동훈 전 대표는 홍 전 시장을 탈영병에 비유하면서 민주당에 투항했다고 직격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당에서 쫓겨났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제 발로 탈영한 것이지 쫓겨난 적은 없다고도 했는데요. 한 전 대표 역시 대구 보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다른 자리를 좀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여당 상황 한번 볼까요? 민주당도 텃밭이죠. 호남이 좀 시끄럽다고요. 네, 전북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됐고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죠. 여기에 전남 광양시장 선거에선 한 예비 후보가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이다 보니 경선 과정에서 무리수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신속히 조치했지만 또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경우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이 적극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도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친명과 비주류에 대한 노골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합니다. 네, 아직 지방선거가 본선도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여야 모두 좀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사철이 왔는데 서울 전세난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나 뛰기도 하고 아예 집을 보지 않고 전세 계약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전셋값이 지난달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7억 5천만 원에서 2월 들어 8억 원으로 뛰더니 다시 한 달 새 1억 원이 더 오른 겁니다. 대출 규제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집도 안 보고 일단 전세 계약부터 하는 일명 노룩 계약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전세가는 계속 오르겠죠. 급전세 나왔을 때는 또 특히 세입자 같은 경우는 안 보여주고 싶잖아요. 급전세에 한해서 안 보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서울 전세 매물은 15,000여 건으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선언한 지난 1월에 비해 30% 줄었습니다. 특히 노원과 금천, 구로, 중랑 등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전세 매물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건 하나 나오면 그냥 벌떼처럼 막 달라붙는 거죠. 상태가 무지 안 좋은데 저 가격에 나갈까? 그래도 그냥 나가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니까요. 서울 강북 지역의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대란을 겪었던 2021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악화됐습니다. 6.3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유세 논의가 시작되게 되면 결국에 상승하는 그 보유세만큼은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전월세 공급 부족은 당분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 같은 서울 전셋값 폭등은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의 집값이 고공행진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분당 선에 인접해 있는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 올해 초 전용 84제곱미터형이 14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16억 6천만 원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허가가 나면 최고가입니다. 최근엔 서울 전세살이에 지쳐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무주택자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서울 개포 신축 대단지 전세에 계셨다가 거기 만기 끝나고 이제 수지 쪽으로 외외로 오시더라고요. 안양 동안구의 2,0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도 전용 84제곱미터형이 한 달 새 매매가가 1억 원 가까이 오르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구축들 그런 게 일부 단지가 지금 그렇게 급격히 올라갔죠. 왜냐면 좀 다르겠지만은 한 기본적으로 3억 이상은 올랐다고 봐야죠. 서울 전셋값이 뛰면서 집값을 밀어올리자 서울 외곽에 이어 인접한 경기 지역 집값마저 오르는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용인 수지구였고 안양 동안구 등 6위까지 모두 서울에 인접한 경기권이었습니다. 서울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향후에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이 안정을 찾을 거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전월세난이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Faisons le serment, ici et maintenant, de ne jamais nous séparer et de nous rassembler partout où les circonstances l'exigent jusqu'à ce que nous ayons donné à la France une constitution. 1789년 프랑스 삼부의 평민 대표들이 성직자와 귀족의 신분별 표결 방식에 반대합니다. 머릿수대로 투표하자면서 따로 국민의회를 결성하죠. 화가 난 루이 16세가 회의장을 폐쇄하자 테니스 코트로 옮겨 헌법 제정을 선언합니다.
왕이 문을 닫자 프랑스 혁명이란 역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선서였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왜 국회가 법을 안 지킵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마이크를 뺏겼습니다. 결국 SNS를 통해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라 선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민주당의 의도가 공소 취소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야당 생각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국정조사라는 걸 하고 특검에서 어떻게든 또 엮어서 기소하면서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하지만 민주당인 서영교 특위위원장은 박 검사를 증언 거부죄로 단죄하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형사소추 같은 불이익이 예상될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진술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분 녹취록으로 사건 전체를 단정짓고 뭔가 의도가 있는 듯 비치는 게 정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여러 상황들, 증거들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국민부터 최고 권력층까지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원칙입니다. 자기 사건을 자기 편이 조사하고 자기 편이 판단하고 자기 편이 거두어들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셀프 심판이 허용되는 곳에선 법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4월 6일 윤정호 앵커 칼럼, 물은 셀프라지만 였습니다. 이번 주 날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요란한 봄비가 그친 뒤 내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이나 떨어지겠고요. 4월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태백은 영하 1도로 봄 추위가 매섭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대부분 해안가에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3도, 춘천 0도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쌀쌀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 13도, 부산 1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다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